아기를 낳고 막 눈을 떴을 때였다. 남편은 따귀를 때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친정 부모님은 침묵했다. 시부모님은 험악한 표정으로 노발대발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멍해졌다. 그가 왜 그토록 이혼을 요구했는지 알 것 같았다. 마취가 서서히 풀리자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특히 뱃속의 상처는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힘겹게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에 먼저 흰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바로 옆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 이민준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큰 수술을 겪었는데도 옆에서 지켜봐 주다니 이 정도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입을 열어 목마르다고 말하려는데 채소리도 내기 전에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병실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사나웠다. 무슨 일인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찰싹 소리와 함께 얼굴에 따귀가 날아들었다. 너무 세게 맞아서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얼굴 절반이 얼얼하게 아파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너무 아파서 온몸이 덜덜 떨렸고 뱃속의 상처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지금 나한테 왜 이래요? 나 막 아기 낳았잖아요. 평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울음 섞인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민주는 내 앞에 서서 얼굴을 시뻘겋게 붉힌 채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너 지금 따질 면목이 있어?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만 보면 역겨워. 내가 뭘 저질렀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통과 억울함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 지금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당신 아기를 낳아줬는데 걱정은 못 해줄 망정 따귀를 때리고 꺼지라니. 이민준, 당신 양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는 내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정말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려는 듯했다. 나는 겁에 질려 침대 안쪽으로 황급히 몸을 움츠렸다. 뱃속의 상처가 더 심하게 당겨져 참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며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뛰어 들어와 민준을 황급히 말렸다. 환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모는 방금 수술을 마쳐서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좋게 말씀하세요. 민준은 간호사에게 가로막히자 더욱 화를 냈다. 간호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참견하지 마요. 간호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집안일이든 아니든 병실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상모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부를 겁니다. 민주는 간호사를 노려보고 나를 한번 흘겨본 뒤 결국 이를 악물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험악한 표정으로 우르렁거렸다. 너 두고 봐. 이대로 끝낼 생각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뒤돌아 문을 나섰다. 병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나는 또다시 몸을 움찔떨었다. 간호사는 황급히 내 침대 옆으로 와서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위로했다. 상무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또 와서 소란 피우면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몸조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 때문에 기운 빼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힘들게 아기를 낳았는데 돌아온 건 그의 따귀와 꺼져라는 말이라니.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딸을 낳아서 그런가? 아니야. 우린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맞아서 부어오른 얼굴을 만지며 마음속으로는 차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서야 아기가 생각났다. 방금 전에는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묻는 걸 잊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님, 제 아기는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건강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조금 일찍 태어나서 지금 신생아실에서 관찰 중이에요. 이따가 안아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안 그러면 상처가 더 아플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민준의 험악했던 표정과 쩌렁쩌렁 울리던 딸기 소리만 가득했다. 그의 분노가 단순히 아들, 딸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이불을 끌어안고 아픔과 함께 흐느꼈다. 마음속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간호사는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 바쁘게 자리를 떴다. 병실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침대에 누워있자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고 뱃속의 상처는 옥신거렸다.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고 차가웠다. 천장을 응시하며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다. 민준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실마리를 찾기도 전에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이닥쳤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김지혜, 이 파렴치한 것. 우리 씨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며느리가 들어왔단 말이냐. 나는 그들의 욕설에 멍이 졌다. 상처가 아파서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침이 떨 셈이냐? 네가 낳은 그게 대체 뭔지 네 마음속으로도 모르겠어? 너 임신했을 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녔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런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우리 씨 집안의 얼굴을 다 땅에 떨어뜨렸어. 그런 아기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기가 대체 왜요? 아기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얘랑 말 섞지 마시오. 민준이 우리한테 다 말했어. 당신이 낳은 아기가 검은 피부라고. 우리 씨 집안은 대대로 황인종이었는데 어떻게 검은 피부의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당신 분명 민준이 몰래 바람 피워서 다른 사람의 사생아를 임신한 거야. 그걸 우리 씨 집안에 떠넘기려 해? 검은 피부라는 말에 내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를 맞은 듯 했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낳은 아기가 어떻게 검은 피부일 수 있지? 나와 민주는 모두 황인종이고 집안에 혼혈 친척도 없는데 어떻게 검은 피부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때 병실 문이 또다시 열리며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다. 나는 그들을 보자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황급히 소리쳤다. 엄마, 아빠, 빨리 저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저 바람 피운 적 없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쪽으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심지어 몰래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다. 마치 내가 정말 무슨 창피한 짓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 엄마,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는 다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변했다. 아시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검진 갈 때 빼고는 거의 밖에 나간 적 없어요.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제발 저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이건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네 명성만 안 좋아져. 명성이라는 말에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엄마, 저는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명성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해야 해요? 저를 변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 저를 나무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들었지? 내 친정 부모님도 네가 잘못한 걸 안다는 거야. 김지혜, 내가 말하는데 이건 이대로 끝날 생각 마.
넌 민준이랑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해. 그 사생아는 네가 데려가. 우리 집안은 절대 인정 못해. 이혼 안 할 거예요. 나는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뱃속의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아기도 이민준 씨 아기라고요. 제가 왜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해요? 이렇게 억울하게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억울하다고? 시아버지가 차갑게 코웃음 쳤다. 아기가 검은 피부잖아. 이게 바로 증거야. 아직도 변명할 셈이야? 네가 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군. 이따가 민준이가 오면 네가 어떻게 당하는지 봐. 나는 험악한 표정에 시부모님과 침묵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며 마음속이 칼로 저미는 듯했다. 나는 분명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있었다. 심지어 친부모님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자 혼자 남겨진 기분,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민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내 침대 옆으로 와서 서류를 내 앞 침대 협탁에 던지듯 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김지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서명해. 이건 이혼 합의서야. 넌 빈손으로 나가고 아이는 네가 데려가. 우리 둘은 이걸로 끝내자. 나는 이혼 합의서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칼날처럼 내 눈을 찌르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저랑 이혼할 거예요. 단지 아기가 검은 피부라는 이유로 이렇게 저를 못 믿는다고요? 민준은 내 시선을 피하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 뭘 더 믿으라는 거야? 어서 서명해. 나한테 더 모질게 굴게 하지 마. 그의 냉정한 표정과 옆에서 고소해야 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침묵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자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바닥에 던지며 크게 소리쳤다. 서명 안 할 거예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왜 서명해야 하는데요? 친자 확인 검사할 거예요.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내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고 소리치자 병실은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차갑게 비웃었다. 친자 확인 검사? 어디까지 연극할 작정이야? 아기가 검은 피부인데 이게 아직도 충분히 분명하지 않아? 검사 한번 한다고 사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도 거대었다. 맞아. 그 돈 낭비하지 마. 어서 서명하고 이혼해서 네 사생아랑 같이 꺼져.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역겹게 굴지 마.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뱃속의 고통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겠어요. 오직 검사 결과만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가 내 팔을 잡아 끌자 아빠가 한숨을 쉬며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준, 지혜가 이렇게 고집하는데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 혹시라도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오해라고? 시아버지가 친정아빠를 노려보며 말했다. 무슨 오해가 황인종이 검은 피부의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거요? 당신들은 그저 자기 딸을 감싸는 것뿐이요. 그 애가 무슨 창피한 짓을 했든 상관없이. 친정아빠는 시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아까 그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지혜 산모님, 아기 관찰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안아드릴 테니 젖 먹이세요. 가족분들도 아기 한번 보세요. 간호사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기에게 집중됐다. 민준과 시부모님의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고 친정 부모님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두려웠다. 아기를 보고 싶으면서도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일까봐 두려웠다. 간호사는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조심하세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고 아기 얼굴을 덮고 있던
작은 담요를 천천히 걷어냈다.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기의 피부는 짙은 갈색이었다. 우리 황인종의 옅은 노란색도 아니었고 햇볕에 그을린 색도 아니었다. 타고난 짙은 피부색이었다. 눈은 크고 또렷했지만 그 피부색은 나와 민준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아기의 얼굴을 멍하니 음시했다. 품 안의 아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기를 한번 보더니 즉시 소리를 질렀다. 다, 내 말이 맞지? 이게 바로 검은 피부잖아. 김지혜, 너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이 뻔뻔한 여자야. 민준도 다가와 아기를 한번 보더니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제 무슨 핑계를 댈 거야?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어서 서명하고 이혼해. 더 이상 너란 이 사생활을 내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바람 피운 적 없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민준의 아기가 아닐 수 있지?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걸까? 나는 눈물을 닦고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아무리 아기 피부색이 짙어도 저는 이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릴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도 대략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한 듯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혹시 주제 넘는 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기 피부색은 때때로 변할 수도 있어요. 꼭 지금 피부색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떠세요? 뭘 기다려? 시어머니가 간호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니까지 어린 간호사가 뭘 안다고? 이 검은 피부는 그냥 검은 피부야. 다시 돌아올 리도 없잖아. 어서 가. 여기서 참견하지 마. 간호사는 욕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럼 나중에 아기 전 먹이실 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 부르세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황급히 병실을 나섰다. 병실에는 다시 우리 몇 명만 남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아기는 내 감정을 느꼈는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애틋한 마음으로 아기를 달래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어찌됐든 이 아기는 내 아기이고 당신 아기이기도 해요. 저는 반드시 증명할 거예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저와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요. 만약 당신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저는 혼자 아기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후회하지 마세요. 민주는 나를 보고 품 안의 아기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당신이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갈게. 하지만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검사 결과가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고 증명되면 넌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내가 네가 한 짓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적어도 그가 검사에 동의했다는 것이 내 결백을 증명할 첫걸음이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네 신분을 증명해서 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게. 옆에서는 시부모님이 여전히 오멀거리며 욕을 퍼붓고 있었다. 친정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 쉽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와 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그들이 나와 아기를 궁지로 몰아넣게 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친자 확인 검사에 동의한 후에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 먼지를 털고는 다시 내 앞침대 협탁에 던지듯 놓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이혼 합의서는 네가 일단 가지고 있어. 며칠 동안 잘 생각해보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 아기가 정말 내 아기가 아니라면 넌 더 이상 흥정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서명하고 꺼져. 나는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일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만약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나를 때린 그 따기, 그리고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나를 모함한 것. 아직 내가 당신한테 따지지도 않았어. 민주는 마치 천하의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비웃었다. 김치, 꿈깨. 설령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네가 검은 피부의 아기를 낳은 건 우리 이씨 집안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거야. 그때 가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넌 예전처럼 편하게 살 생각 마. 시어머니는 즉시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이씨 집안은 이런 창피한 일 못 겪어. 앞으로 이 아기는 절대로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없어. 너도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 우리 집에 검은 피부의 손자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친척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나는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아기를 안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기는 아팠는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황급히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달랜 후에 아기는 울음을 그쳤다. 나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빛에 분노를 가득 담았다. 아기는 죄 없어요. 어떤 피부색이든 제 소중한 아들이고 이씨 집안의 핏줄이라고요. 당신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대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씨 집안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강경하게 말했다. 네가 조금이라도 염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기를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 우리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며느리를 얻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검은 피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라고? 엄마 아빠 너무 심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몇 단계를 높아졌다. 아직 아기가 민준 씨 아기가 아니라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저와 아기를 모욕하고 있어요. 당신들 양심에 가책도 안 느껴져요? 제가 민준 씨랑 결혼한 지 2년 동안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 마음속으로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저와 아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엄마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 몸만 상해. 이러지 말고 이혼 합의서를 일단 가지고 있어. 설령 정말 이혼하더라도 우리 좋게 이야기해서 너무 험악하게 만들지 말자. 엄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어떻게 아직도 저 사람들 편을 들어요? 저는 억울해요. 제가 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해요? 엄마 눈에는 제가 바람 피울 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엄마는 내 질문에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네가 억울한 일 당할까봐 걱정돼. 너 혼자 아기 키우면 앞으로 힘들잖아. 만약 민준이가 보상금을 좀 준다면 그걸로 됐다고 하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자. 저는 보상금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결백이에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뱃속의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저절로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스스로 억울해해야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괴롭히게 둬야 하는데요? 아빠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대하는 걸 그냥 지켜볼 거예요. 친정 아빠는 한숨을 쉬고 민준 앞으로 다가갔다.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준, 지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아직 많이 약하오. 더 이상 압박하지 마시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든 우리 좋게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마시오.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니. 민주는 친정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탈장을 낀 채 말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전제는 그 여자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는 거야. 만약 계속 고집 부린다면 설령 검사 결과가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난 그 여자 편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민준의 냉정한 표정과 타협하려는 친정 부모님을 보며
마음속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나는 그들 눈에 아기를 낳은 여자로서 저항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나가든 아니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참고 살면서 그들의 화풀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기를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거고 참고 살지도 않을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만약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면 당신은 저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아기를 다시는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이혼할 거예요. 그때 가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이 씨 집안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혔는지 알릴 거예요. 민주는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다시 화를 냈다. 김지혜, 네가 정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면 너랑 이야기를 네 직장에 소문낼 거야. 그럼 너 직장에서도 못 버틸 줄 알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고 평소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준의 이 말은 분명 나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위협 때문에 타협할 수는 없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마음대로 소문내가요. 그때 가서 저는 당신이 나를 때린 것,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나를 모함한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당신 말을 믿을지, 내 말을 믿을지, 직장에서 나를 징계할지, 아니면 아내를 폭행하고 모함한 당신을 비난할지 두고 보자고요.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평소 온순했던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듯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 내 말을 이기지 못하자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몹쓸 계집, 우리 이씨 집안은 정말 팔자가 사나워. 너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오늘은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그녀는 말하며 손을 뻗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황급히 아기를 안고 옆으로 피했다. 다행히 친정아빠가 제때 그녀를 막아섰다. 친정아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부인, 너무 심하십니다. 지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약합니다. 만약 또 손을 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아빠에게 가르마키자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입으로는 계속 욕을 퍼부었다. 민주는 상황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자 어쩔 수 없이 말했다. 됐어. 그만해. 우리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말을 마치고 그는 시부모님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뒤돌아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김지혜, 후회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나는 아기를 안고 또다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친정 엄마가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그 위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과 지지였지 무조건적인 타협의 권유가 아니었다. 친정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혜야, 네가 억울하고 마음 아픈 거야. 걱정 마. 만약 검사 결과가 아기가 민준이 아들이라고 나오면 아빠가 반드시 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들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나는 친정아빠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친정아빠는 내 편을 들어주려 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엄마가 네 신분을 증명해서 네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더 이상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아기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매일 친정 부모님만 오셔서 나를 돌보고 아기를 봐주셨다. 나는 그들 또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검사 결과도 걱정하고 내 앞으로의 삶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단호해졌다. 결과가 어떻든 나와 아기를 위해 정의를 되찾아야 했다.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학에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민준과 시부모님이 떠난 후 친정 부모님은 병실에 남아 있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재웠다. 아기는 피곤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작은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나는 아기의 부드러운 뺨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애틋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어떻게든 이 아기를 지켜야 했다. 엄마는 옆 의자에 앉아 나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네 집안 태도가 저렇게 강경한데 설령 검사 결과가 아기가 그쪽 아들이라고 해도 앞으로 네가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저는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절백을 원하고 저와 아기를 좀 더 잘 대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억울해야 해요? 하지만 그 집안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엄마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가 아기가 깰까봐 다시 황급히 낮췄다. 봐, 민준이가 너를 때린 그 따기, 그리고 시부모님이 한 그 말들, 얼마나 상처되는 말들이야. 설령 나중에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너를 잘 대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친정 아빠도 입을 열었다. 엄마보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 했다. 지혜야, 네 엄마 말이 맞아. 너 혼자 아기를 데리고 살면 만약 민준이랑 완전히 갈라선다면 앞으로 정말 힘들 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은 이런 소란을 감당할 수 없어. 명성도 아주 중요해. 만약 이 일이 소문나면 다른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고 너만 나쁘게 말할 거야. 그때 가서 너는 직장에서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라고. 명성?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눈에는 제 결백보다 명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바람 피웠다고 억울하게 몰리고 맞고 욕먹었는데 엄마 아빠는 저를 변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저보고 타협하라고만 해요. 엄마 아빠는 저를 조금도 안 안쓰러워해요? 엄마는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떻게 안 안쓰러워하겠어? 너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덩이인데 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은 누구보다 아파. 하지만 안쓰러워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가 그 집안을 이길 수 없잖아. 민준이 아버지는 직장에서 인맥도 좀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이 그들이랑 싸우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잖아. 저는 그들이 인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걸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설령 그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저는 시도해 볼 거예요. 저는 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생활하고 욕먹게 할 수 없어요.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검은 피부잖아.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령 검사 결과가 민준이 아들이라고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아기 피부색을 보면 뒷말을 할 거야. 그때 가서 너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아기도 자라면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할 거라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것은 분명 내가 걱정하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뒷말을 하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돼요. 민준 씨가 이 아기를 인정하기만 하면 언젠가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게다가 아기는 아직 어리고 피부색은 나중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설령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기는 제 아들이에요. 저는 이 아기를 지켜서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할 거예요. 너는 너무 순진해. 친정아빠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아기 피부색을 보면 누가 친아들인지 아닌지 신경이나 쓰겠어? 그저 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이씨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 뿐이야. 그때 가서 민준이가 압력을 못 이기면 결국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럼 너는 그때도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럼 그것도 제가 감당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설령 이혼하더라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릴 거예요. 민준과 시부모님이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들이 저와 아기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혜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준이가 너에게 돈을 좀 줘서 네가 아기를 데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그 돈 받아서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앞으로 그 집안이랑 다시는 왕래하지 않는 거야.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스스로 직업이 있으니 저와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의이고 결백이에요. 그 돈은 더러운 돈이라서 저는 필요 없어요. 친정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우리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하니?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위함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가 저를 걱정하고 아기를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만약 이번에 제가 타협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습관적으로 타협하게 될 거예요. 저와 아기는 영원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거라고요.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저를 지지해 주시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저와 아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요. 안 돼요? 친정 부모님은 나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아빠가 너를 지지할게. 만약 검사 결과가 아기가 민준이 아들이라고 나오면 아빠가 너랑 같이 가서 그들에게 따질 거야.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너를 지지할게. 어떻게 되든 엄마가 너랑 아기 옆에 있어줄게. 나는 친정 부모님을 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비록 처음에는 타협하라고 권했지만 결국 나를 지지하기로 선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그들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서 편안하게 몸조리를 했다. 엄마는 매일 와서 나와 아기를 돌봐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다. 신자 확인 검사를 할 때만 한 번 왔는데 샘플을 채취할 때 그는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실망스러웠을 뿐이다. 나는 검사 결과가 아기가 그의 아들이라고 나와도 우리 사이의 감정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내 결백을 증명하고 내 아기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샘플 채취가 끝난 후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7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 7일 동안 나는 매일 불안함 속에서 보냈다.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다. 친정 부모님도 나처럼 매일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다녔다. 드디어 7일째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보고서를 찾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보고서 찾으러 가요. 친정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 짐을 챙겨주며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가는 내내 내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다. 손에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했다. 제발 좋은 결과이기를. 제발 아기가 민준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제발 나와 아기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를. 병원으로 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나는 품에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아기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작은 눈썹이 가끔 찡그려지는 것이 마치 나를 위해 긴장하는 것 같았다. 친정 부모님은 앞좌석에 앉아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띄엄띄엄 음악 소리만 흘러나왔고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기를 안고 검사센터로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만약 결과가 좋다면 민준이에게 어떻게 따질지, 만약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들이 뒤섞였다. 검사센터 문 앞에 다다르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간호사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지혜 산모님, 오셨군요. 검사 보고서가 이미 나왔으니 저와 함께 찾으러 가세요. 나는 간호사를 따라 카운터 앞으로 갔다. 그녀가 서랍에서 봉인된 보고서를 꺼내 내 손에 건네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고서는 아주 얇았지만 내게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손가락이 떨려서 한참 동안이나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엄마는 옆에서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무서워하지 마.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네 옆에 있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조심스럽게 봉인지를 뜯어 안에 보고서를 꺼냈다. 내 시선은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보고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멈췄다. DN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주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지지합니다. 이 글을 본 순간 나는 한순간에 눈물을 쏟았다. 슬픔이 아니었다. 감격이었고 억울함이었으며 마침내 내 결백을 증명했다는 후련함이었다. 나는 아기를 안고 흐느꼈다. 아기야, 엄마 해냈어. 엄마가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어. 너는 사생아가 아니야. 너는 당당한 우리 아들이야. 친정 부모님도 다가와 보고서를 보았다. 결론을 본 아빠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이다. 지혜야, 네가 드디어 결백해졌구나. 엄마도 눈가가 붉어지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너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저들이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 간호사는 옆에서 우리를 보며 함께 기뻐했다. 축하드려요. 김지혜 산모님. 이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혹시 저희가 이민준 씨에게 연락해서 그분 도와서 보게 해드릴까요?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분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해주세요. 이 보고서를 직접 보여줘서 그가 이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게 할 거예요. 간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말했다. 이민준 씨가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니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나는 아기를 안고 여부 의자에 앉았다. 마음속으로는 감격과 함께 긴장감이 밀려왔다. 감격스러운 것은 드디어 내 결백을 증명했다는 것이었고, 긴장되는 것은 민준이 보고서를 본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과의 의지가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약 30분 후 민준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보고서 나왔어? 어떻게 됐어? 내가 그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지듯 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직접 봐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당신이 입에 담았던 그 사생아가 대체 당신 아들인지 아닌지.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허리를 굽혀 보고서를 주워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하지만 결론 부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색은 한순간에 변했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지지한다고? 이 보고서 잘못된 거 아니야? 병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이민준 씨, 당신이 직접 잘 봐요. 병원 직인도 있고 감정사의 서명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전에 제가 바람 피웠다고 단정하고 아기를 사생아라고 말하고 저를 때리고 욕했죠.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당신은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보고서를 든 손을 떨면서 입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로 말도 안 돼. 아기가 검은 피부인데 어떻게 내 아기일 수 있어? 이건 분명 어딘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없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아기는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한 남자뿐이었다고요. 당신이 이전에 저에게 했던 모든 일 다 잊었어요. 저를 때린 그 따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저에게 퍼부은 그 말들, 저에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 저를 위협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한 것, 이 모든 걸 다 잊었냐고요? 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보고서를 보고 품 안의 아기를 보며 눈빛의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을 가득 담았다. 친정아빠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이제 보고서가 분명히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으니 당신은 이전에 지혜를 억울하게 몰고 때리고 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지혜에게 사과해야 하오. 그리고 아기에게도 사과해야 해. 사과요?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렸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아기가 검은 피부라서 한순간 착각했던 거야. 한순간 착각해서 나를 때리고 욕할 수 있어요? 한순간 착각해서 나와 아기에게 이렇게 큰 억울함을 줄 수 있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눈물을 다시 참을 수 없었다. 이민준 씨, 당신은 제가 이 며칠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요? 저는 막 아기를 낳아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맞고 모함당하고 이혼하라고 강요당했어요. 저는 매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아기가 나중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당신의 한순간 착각이라는 한마디로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나를 보며 눈빛에 죄책감을 가득 담았다.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아들아, 검사 결과 나왔지? 그 사생아는 네 아기 아니지? 어서 그 여자한테 서명하고 이혼하라고 해. 더 이상 말 섞지 말고. 민주는 전화를 든 채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다. 그는 나를 보고 손에 든 보고서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보고서 나왔어요. 아기는 제 아들이에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8옥타브 높아졌다. 네가 뭐라고? 그 검은 피부의 아기가 네 아들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보고서를 잘못 본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분명히 제가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지지한다고 쓰여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말도 안 돼. 절대로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어떤 보고서든 상관없어. 그 아기는 그냥 검은 피부야. 분명히 네 아기가 아니라고. 너 김지혜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야? 어서 보고서 가지고 돌아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이 보고서가 가짜인지 아닌지. 민주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 엄마가 한순간에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지 말고 우리 먼저 보고서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좋게 말씀드려서 천천히 받아들이시게 하는 게 어때? 받아들여?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들이 이전에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그들은 저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욕하고 아기를 사생하라고 욕하고 심지어 저를 때리려 했어요. 이제 와서 저보고 그들에게 좋게 말하라니? 이민준 씨, 제가 말하는데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지금 당장 저와 아기에게 사과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당신 직장에 가서 당신 부모님 아파트 단지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저를 억울하게 몰고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 알릴 거예요. 민주는 내 단호한 눈빛을 보며 내가 장난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미안해.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너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때리지 말았어야 했어. 너에게 이혼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화 풀지 마.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어?
그의 사과는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여서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이민준 씨, 이게 당신의 사과예요. 미안해. 한마디로 당신이 저와 아기에게 준 상처를 다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때린 그 딱이 저는 아직도 아픔을 기억해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저에게 퍼부은 그 말들,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과는 너무 값서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주는 내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비볐다. 지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조건을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는 아기를 안고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런 말은 소용없어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정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저와 아기에게 사과할 때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집에 갈 거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아기를 안고 친정 부모님을 따라 검사센터 밖으로 걸어갔다. 민준이 따라오려 하자 친정 아빠가 그를 막아섰다. 민준, 당신은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잘 이야기해 보시오. 그들에게도 이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시오. 지혜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시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사센터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몸에 쏟아졌지만 나는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품에 잠든 아기를 보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기는 왜 검은 피부일까? 검사 보고서는 분명히 아기가 민준의 친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와 민준은 모두 황인종인데 어떻게 검은 피부의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이 문제는 마치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친정 부모님도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혹시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우리 병원에 가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내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어. 간호사가 아기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어. 게다가 검사 보고서까지 나왔으니 분명 우리 아기야. 그럼 왜 검은 피부일까?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의아해했다. 나도 함께 눈살을 찌푸리며 머릿속으로 피부색 유전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갑자기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대략 7, 8살쯤이었을 것이다. 여름밤, 나는 마당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다. 거기서 아프리카 아가씨를 만나서 나중에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그 아프리카 아가씨가 바로 내 증조할머니였다. 그때 나는 너무 신기해서 할머니에게 증조할머니는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다. 증조할머니는 피부가 검고 눈이 커서 아주 예뻤다고 했다.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나중에 증조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내 할아버지라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피부가 황인종이었고 증조할아버지와 똑같아서 증조할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이런 격세유전 유전자가 아주 신기해서 때로는 몇 대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언젠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마음속이 한순간에 환해졌다. 설마 아기의 검은 피부가 증조할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가? 나는 황급히 이 생각을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다. 엄마는 잠시 멍해졌다가 말했다. 그런 일도 있었어? 네 증조할아버지가 정말 아프리카 아가씨랑 결혼했다고? 난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 잊었나 봐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할머니가 이런 유전자는 몇 대를 건너뛰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혹시 아기가 증조할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검은 피부인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친정아빠도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내가 왜 격세유전이라는 걸 생각 못했지? 만약 그렇다면 아기가 검은 피부인 건 너랑 민준이 때문이 아니라 가족 유전자 문제인 거야. 너무 다행이다. 엄마가 기뻐하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민준이랑 시부모님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 아기 피부색을 설명할 이유가 생겼으니 더 이상 너를 모함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품 안의 아기를 보며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이전에는 아기가 민준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도 그들이 아기 피부색을 가지고 또다시 흠을 잡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족사가 생겼으니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내 밥을 지어주었고 아빠는 거실에 앉아 검사 보고서를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지혜야, 내일 아침에 우리 할머니를 모셔오자. 할머니가 민준이랑 시부모님에게 이 일을 말씀해주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내일 제가 할머니를 모시러 갈게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우리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민준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이 한순간에 긴장됐다. 문으로 가서 구멍으로 내다보니 민준의 어머니, 즉 시부모님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어머니,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크게 말했다. 김지혜, 당장 문 열어. 우리 검사 보고서 다 들어왔어. 그 보고서가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겠어. 가짜 보고서로 우리를 속이려 할 생각 마.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보고서는 진짜예요. 병원 직인도 있고 감정사의 서명도 있고요. 당신들이 못 믿겠으면 직접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쉬어야 하니 당신들을 접대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가세요. 우리 피할 생각 마.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우리가 문 부숴버릴 거야. 친정아빠가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걸어와 문 밖을 향해 말했다. 사부인, 너무 심하십니다. 보고서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못 믿겠으면 직접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하시거나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은 반드시 지혜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끝낼 생각 마십시오. 문 밖에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 말했다. 그리고 문 안쪽을 향해 말했다. 김지혜, 우리가 소란 피우러 온 건 아니요. 그냥 보고서를 보고 싶었을 뿐이요. 당신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내일 다시 오겠소. 말을 마치고 그들이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숨을 쉬고 문에 기대어 섰다. 마음속으로는 다시 걱정이 시작됐다. 내일 그들은 분명 또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다. 민주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친정아빠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있고 검사 보고서도 있고 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가족사도 있으니 그들이 소란 피워도 소용없을 거야. 내일 우리 할머니를 모셔와서 그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모든 의심을 완전히 풀게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 저녁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을 해주셨지만 나는 식욕이 없었다. 몇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내일 시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 이야기를 하고 내일 시부모님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듣자마자 다급해졌다. 지혜야, 왜 나한테 진작말 안 했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갈게. 내 증손자를 누가 감히 괴롭히는지 내가 봐야겠어. 네 증조할머니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그들에게 잘 말해서 더 이상 너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게 할게. 할머니와 전화를 끊자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아기 침대에 아기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야, 내일 할머니가 오실 거야.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우리 더 이상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시골로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집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집을 정리하며 할머니를 맞을 준비를 하고 시부모님이 찾아와 소란을 피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대략 오전 11시쯤 친정 아빠가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할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안으며 애틋하게 말했다. 지혜야, 억울한 일 당했지? 어서 내 증손자를 보여줘. 나는 할머니를 아기 침대 앞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 아기는 정말 잘생겼네. 눈이 네 증조할머니랑 똑같이 크구나. 피부색은 네 증조할머니를 닮았지만 괜찮아. 검은 피부도 예뻐. 건강하면 됐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구멍으로 내다보니 민준과 시부모님이 와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단호해졌다. 걱정 마. 할머니가 있으니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나는 문을 열었다. 민준과 시부모님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김지혜, 검사 보고서는 어디 있어? 어서 내놔. 우리에게 보여줘. 속임수 쓸 생각 마. 할머니는 앞으로 걸어가 내 앞을 막아섰다. 시어머니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시오?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내 손녀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쉬어야 하오.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마시오. 시어머니는 집에 노인이 있을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말했다. 당신은 누군데?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참견하지 마. 우리 집안일이 왜 나랑 상관이 없어? 할머니가 차갑게 비웃었다. 김지혜는 내 손녀이고 이 아기는 내 증손자야. 우리 집안일을 내가 왜 상관 못해? 당신들부터 말해봐. 여기 왜 왔어? 또 내 손녀와 증손자를 괴롭히려고 온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아기랑 검사 보고서를 보러 온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아기는 볼 수 있고 보고서도 볼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은 먼저 내 손녀에게 사과해야 해. 당신들이 이전에 그 애를 억울하게 몰아붙이고 바람 피웠다고 하고 때리고 욕했잖아. 이제 검사 보고서가 아기가 당신들 집안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으니 당신들은 그 애에게 사과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기도 볼 생각 말고 보고서도 볼 생각 마.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한순간에 변했다.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 애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누가 이 보고서가 당신들이 병원이랑 짜고 만든 가짜가 아니라는 거야. 설령 아기가 민준이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애가 검은 피부 아기를 낳아서 우리 이씨 집안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애가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해야지. 이 정도면 됐지. 당신 말은 정말 말도 안 돼. 할머니는 분해서 손까지 떨렸다. 내 손녀는 결백하게 당신들 집안 민준이랑 2년 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그 애한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당신들은 분별 없이 그 애를 바람 피웠다고 모함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잖아. 이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야. 당신들 집안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야? 친정 아빠도 참지 못하고 나섰다. 사부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보고서는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고 직인도 있고 서면도 있는데 어떻게 가짜일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못 믿겠으면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은 반드시 지혜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끝낼 생각 마십시오.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와 친정아빠를 보았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사과는 우리가 일단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아기 피부색 이야기도 만약 정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치 없는 사람은 아니요. 나는 서랍에서 검사 보고서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다. 시아버지는 보고서를 받아 시어머니와 함께 모여서 보았다. 민준도 다가와 함께 보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보고서를 보았고 특히 결론 부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다. 시어머니는 입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진짜일 수 있지? 이 병원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병원이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걸어가 소파에 앉으며 아기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기 피부색이 검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야.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주면 당신들도 이해할 거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묵인하는 듯했다. 민준도 앉아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우리 집 영감, 그러니까 지혜의 증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모역업을 하셨어. 자주 아프리카에 가셨지. 대략 70년 전쯤인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현지 아가씨를 만나셨어. 그 아가씨는 사람이 아주 좋고 착하고 능력도 있었지. 영감은 한눈에 반해서 나중에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집으로 데려왔어. 그분이 바로 지혜의 증조할머니야. 증조할머니는 피부가 검었고 눈이 크고 맑아서 아주 예뻤지.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신기해해서 자주 보러 왔지만 증조할머니는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자주 했어. 모두 그분을 아주 좋아했지. 나중에 증조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지혜의 할아버지야. 당신들 어떻게 됐는지 맞춰봐. 할아버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황인종이었어. 증조할아버지랑 똑같아서 증조할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지. 그때는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의사에게 들으니 이건 열섬 유전자라서 몇 대를 건너뛰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아기 침대에 아기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지혜가 태어났을 때도 환인종이었고 지혜 아빠도 환인종이었어. 우리는 모두 이 유전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증손자 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거야. 이 아기의 피부색은 바로 증조할머니, 즉 내 증조할머니를 닮은 거야. 지혜랑 민준이랑은 아무 상관없고 사생아는 더더욱 아니야. 당신들이 못 믿겠으면 우리 고향에 가서 마을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 다들 이 일을 알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랑 증조할머니 사진도 있어. 나중에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 할머니는 이치에 맞게 이야기했고 고향 사람들과 사진까지 언급했다. 시부모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얼굴에는 난참이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검사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원래 이런 일이 있었구려. 우리가 이전에 정말 몰랐어. 우리가 김지혜를 오해했어. 민준도 황급히 말했다. 맞아요. 지혜, 미안해. 내가 이전에 너무 충동적이었어.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를 억울하게 몰고 때리기까지 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줘.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들이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다. 친정 아빠가 말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네. 지혜가 아기를 낳은 후 몸과 마음으로 적잖이 억울한 일들을 겪었으니 당신들은 앞으로 그 애와 아기를 잘 대해야 하네. 예전처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네, 그럼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우리가 김지혜와 아기를 잘 대할 것이요. 절대로 다시는 그 애를 억울하게 몰지 않을 것이요. 시어머니도 내 손을 잡고 얼굴에 죄책감을 가득 담았다. 김지혜, 미안하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걱정 마. 앞으로 엄마가 아기 봐주는 걸 도와줄게. 너에게 보상해줄게. 나는 손을 빼며 말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보상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당신들이 저와 아기를 존중해주고 아기 피부색 때문에 다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다시는 저를 억울하게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아기를 위해서도 이 가정을 위해서도. 네, 네, 그럼요. 시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의 난처함이 드디어 조금 풀렸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해야지. 한 가족은 서로 잘 지내야 해. 작은 오해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 부르스 피우지 말고. 이야기가 얼마나 귀여워. 검은 피부면 어때? 검은 피부도 건강하고 예뻐. 앞으로 분명 복 많은 아이가 될 거야. 우린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거실 분위기는 드디어 편안해졌다. 나는 아기 침대의 아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드디어 모든 오해가 풀렸고 나와 아기도 드디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아기 침대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보며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야, 미안해. 아빠가 이전에 너랑 엄마를 오해했어. 앞으로 아빠가 너를 잘 아껴주고 잘 지켜줄게. 민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의 화도 많이 가라앉았다. 비록 이전에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 가정에도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부모님은 정말 많이 변했다. 그들은 매일 와서 아기 봐주는 것을 돕고 나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나와 아기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다. 민준도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와서 아기 봐주는 것을 돕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을 먹였으며 심지어는 앞으로 나와 아기에게 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사과했다. 친정 부모님도 안심하고 더 이상 매일 와서 지켜보지 않고 가끔 아기를 보러 오셨다. 할머니는 도시에 며칠 머무르다가 우리 가족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집안의 따뜻한 풍경을 보며 내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비록 이전에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갔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야, 앞으로 우리 다시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아빠 엄마가 너를 잘 사랑해 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를 잘 아껴줄 거야. 너는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아기는 내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도 꿀을 가득 채운 듯 달콤하고 행복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처음 보름 동안은 집안이 정말 화목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오셨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이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닭백숙이나 갈비찜을 끓여주셨다. 늘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시아버지도 이전에 엄숙한 태도를 버리고 가끔 아기를 놀아주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 눈이 증조 할머니를 닮아서 아주 또렷하네. 민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행동했다. 매일 퇴근하자마자 침실로 달려와 아기를 보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트림을 시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배웠다. 밤에는 자발적으로 밤중 수유를 맡아 내가 푹 잘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아기를 안고 재우다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지혜, 이전에 너를 때린 그 딱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네가 화가 풀리지 않으면 나를 다시 때려도 좋아. 나는 그의 눈 미붉은 핏줄을 보며 마음속의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 어쨌든 아기가 아직 어리니 완전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항상 더 좋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난 일은 됐어요. 앞으로 우리 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화목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 번의 가족 모임에서 깨지고 말았다. 그날은 민준의 고모 육순 잔치였다. 온 가족이 호텔룸에 모였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민준의 사촌 누나가
아기를 안고 와서 웃으며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게 조카구나. 피부색이 정말 특이하네. TV에 나오는 외국 아기 같아.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맞아. 이야기하자면 사연이 좀 있지. 증조 할머니가 아프리카 사람이라 격세유전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설명하려는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피하고 있었다. 과연 사촌 누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진짜? 혹시 밖에서 데려온 거 아냐?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루만이 조용해서 그 말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막 입을 열려는데 민준이 크게 헛기침을 하며 사촌 누나를 잡아 끌며 말했다. 누나, 밥 먹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해? 그는 나를 변호해 주기는커녕 화제를 돌리려 했고 얼굴에는 명백한 난처함이 가득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늘로 내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며칠 전 밤에 민준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 하지 마. 너무 창피해 죽겠어.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분명 아기 피부색을 말하는 것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서 아기를 재운 후 나는 거실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다. 그가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자 내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왜 아직 안 잤어? 너무 피곤해? 민준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계속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두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민준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해? 그럼 오늘 사촌 누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 당신이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라고 한 거. 아기를 말하는 거였죠? 민준의 얼굴은 한순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뒷말할까봐 걱정됐어. 너도 알잖아. 우리 동네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만약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면 부모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나도 직장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을까봐 그랬어. 그래서 당신 눈에는 당신 체면이 나와 아기의 존엄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처음에 당신이 나를 때리고 욕하고 아기를 사생하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이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저 아기가 당신 아들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였을 뿐 아기의 모습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네요. 당신은 당신 부모님과 뭐가 달라요? 모두 아기의 피부색이 당신들 일시 집안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민준이 황급히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그는 다급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지혜, 나는 그냥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야. 시간을 좀 줘. 내가 천천히 적응할게. 화내지 마. 적응?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적응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는 타고나게 이런 모습이에요. 당신 증조할머니의 유전자이고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고요. 왜 당신의 체면 때문에 숨겨야 해요? 처음에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기를 잘 아껴주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주는 나를 보며 눈빛에 죄책감을 가득 담았다. 그는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내 바지춤을 잡으며 말했다. 지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어.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는 내 아들이고
우리 이씨 집안의 보물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야. 나는 이야기가 자랑스러워. 그는 말하며 스스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찰싹찰싹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다. 나는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실망감만 가득했다. 이전의 감동과 마음 약함은 모두 차갑고 비꼬는 감정으로 변했다. 민준 씨, 일어나요. 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값싸서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처음에 당신이 나를 때릴 때는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도 안 했죠. 나에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때는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도 안 했고요. 이제 당신이 나와 아기의 마음을 죽였는데 당신은 왜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무릎 꿇고 앉아 몸을 계속 떨었다. 눈물도 흘러내렸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나랑 이혼할 수는 없잖아. 아기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아기에게 아빠가 있든 없든 그 아빠가 자격이 있는지 봐야죠.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당신이 정말 보상하고 싶다면 먼저 저와 아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손님 방에서 자요. 언제 마음을 깨달으면 그때 다시 나에게 말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민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 아프지 않았다. 나는 문에 기대어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해가 풀리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저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뿐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다시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 필요 없고 그를 싫어하는 아빠도 필요 없다. 민준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집에는 그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시부모님 두 분이 와 있었다. 두 분 모두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손에는 신선한 채소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분명 일찍부터 상의하고 온 듯했다. 시어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훑어보았다. 민준이 보이지 않자 즉시 물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나는 아기를 안고 담담하게 말했다. 손님방에 있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손님방에서 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높아졌다. 너희 둘 대체 무슨 일이야? 멀쩡한 부부가 왜 따로 자? 혹시 네가 또 민준이랑 싸운 거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기든 그들은 항상 먼저 나를 탓했다. 나는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거실로 가서 앉았다. 제가 민준 씨랑 싸운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저를 실망시킨 일을 했어요. 저는 그와 한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모임은 좋지 않았어? 돌아오자마자 따로 잔다고? 좋았다고요? 나는 그들을 보며 목소리에 조롱을 가득 담았다. 어제 모임에서 사촌 누나가 아기는 밖에서 데려온 거라고 말했을 때 민준 씨는 설명해 주기는커녕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당신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 민준 씨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아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한 거 당신들은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황급히 말했다. 민준이 그 아이는 그냥 낯을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뒷말할까봐 그랬을 뿐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따로 자지 마. 이런 사소한 일이라고요? 나는 분해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들 눈에는 아기의 존엄이 사소한 일이에요. 민준 씨가 아기 피부색을 싫어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소한 일이에요. 처음에 당신들이 제가 바람 피웠다고 단정하고 아기를 사생활하고 욕하고 저를 때리고 욕했을 때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한마디로 넘어가고 싶다고요? 당신들은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지혜, 이전 일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사과했어.
민준이도 잘못을 알고 있으니 당신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아기가 아직 어린데 계속 다로 잘 수는 없지 않소? 사과요? 당신들의 사과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제가 봐야겠네요. 나는 그들을 보았다. 어제 모임에서 당신들은 사촌 누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저와 아기를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당신들도 마음속으로는 사실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들은 민준 씨와 똑같이 아기가 이 씨 집안의 핏줄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였을 뿐 아기의 모습을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뒷말할까봐 걱정됐어. 우리 동네는 소문이 많아서 만약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면 우리 집안의 명성이 망가질까봐 그랬어. 명성이 아기의 존엄보다 더 중요해요? 나는 그들을 보며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당신들은 입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바라는 모습의 아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당신들은 그를 싫어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랑은 저와 아기에게는 필요 없어요. 바로 그때 손님방 문이 열리고 민준이 걸어 나왔다. 눈이 붉은 것을 보니 분명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치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이미 마음을 깨달았어. 아기의 존엄이 무엇보다 중요해. 앞으로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부모님과 싸우지 마. 화가 나면 나한테 다 풀어, 응? 시어머니는 민준이 나오자마자 황급히 말했다. 맞아 지혜야. 민준이도 잘못을 알았으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우리 한 가족이 잘 지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게 하지 말자. 제가 소란을 피운다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저 당신들이 저와 아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이게 소란을 피우는 건가요? 당신들이 정말 잘 지내고 싶다면 진심을 보여줘요. 늘 변명만 하지 말고 늘 제가 작은 일로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다시는 너와 아기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오늘 오후에 바로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아기 상황을 분명히 말할 거야. 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거야. 내일은 아기를 데리고 고모댁에 가서 사촌 누나에게도 분명히 설명해서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를 믿어줄 수 없어? 나는 민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죄책감과 단호함이 가득했다. 마음속이 조금 흔들렸다. 시아버지도 말했다. 김지혜, 민준이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오. 우리도 앞으로 당신과 아기를 함께 잘 지킬 것이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뒷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시어머니도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앞으로 당신을 함께 변호해 줄게. 다시는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민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가정에도 한 번의 기회를 줘야 할지도. 어쨌든 아기가 아직 어려서 완전한 가정이 필요해.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했다. 만약 그들이 다시 아기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절대로 다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좋아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당신이 다시 아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면 저는 즉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당신은 다시는 아기를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절대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게. 고마워, 지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안도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내가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밥 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끓여줄게. 몸조리 잘해야 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번 화해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강해져서 나와 아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처럼 쉽게 타협하고 쉽게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 민주는 정말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아기 상황을 분명히 설명했다. 저녁에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동료들이 모두 이해해 주었고 아기가 아주 귀엽다고 다음번에 아기를 데리고 직장에 와서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모든 일이 정말 천천히 좋아질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정말 말한 대로 행동했다. 직장 동료들에게 아기 상황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데리고 고모댁에 가서 사촌 누나와도 잘 이야기했다. 사촌 누나도 이전에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부모님도 많이 변했다. 이전처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아기 피부색이 격세유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자주 아기를 안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눈이 크고 또렷해서 증조할머니를 닮았지. 집안의 변화를 보며 내 마음은 흐뭇함으로 가득했다. 비록 이전에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야 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너를 아주 사랑해. 앞으로 다시는 아무도 너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아무도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자신감 있고 용감한 아이가 돼야 해. 아기는 내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입을 살짝 벌리고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속도 꿀을 가득 채운 듯 달콤하고 행복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화목해진 그날, 나는 베란다에서 아기 기저귀를 말리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구멍으로 내다보니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와 있었다. 두 분은 손에 보온병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다. 예전처럼 대범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들어오게 옆으로 비켜섰다. 엄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기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기는 점점 더 생기가 넘치네. 눈이 정말 맑다. 아빠는 거실 중앙에 서서 시선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가족사진첩으로 향했다. 그것은 민준이 어제 막 인화해 온 사진들이었다. 안에는 아기의 100일 사진과 우리 세 식구의 단체 사진이 있었다. 민주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지혜야, 우리가 오늘 비둘기탕을 좀 끓였어. 너 몸보신하라고. 엄마는 보온병을 부엌에 내려놓고 나왔을 때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닦으려다가 멈칫했다. 마치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이런 서먹함에 내 마음은 조금 아팠다. 예전에는 그들이 집에 오면 항상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지냈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였다. 지혜야, 지난번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옷을 개던 손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막 아기를 낳았을 때 민준이가 너를 때리고 민준이 부모님이 너를 욕하고 우리가 너를 견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너에게 타협하라고 권했지.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우리는 그저 일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민준이네 집안이 보복할까봐 네 명성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했어. 네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고 네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도 못했어.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혜야, 엄마가 너에게 미안해. 매번 네가 병실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몰리고 맞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만 봤다는 걸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파. 특히 나중에 네 할머니한테 네가 밤에 아기를 안고 몰래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더 후회스러워서 잠도 못 잤어.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드디어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제가 가장 필요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민줄 씨랑 이혼 문제로 싸우고 시부모님이랑 싸울 때 엄마 아빠는 저보고 참고 타협하라고 권하면서 저를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같았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우리가 늙어서 겁도 많아졌고 그저 일이 더 커지지 않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잊었어. 너는 우리 딸이야. 우리는 네 편에 서서 너를 지켜줘야 했어. 너를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때 민준이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손에는 커다란 채소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신선한 딸기를 사왔어요. 아윤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는 딸기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고는 자발적으로 말했다. 지난번에 일어난 일은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이제 저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지혜와 아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반드시 그들을 잘 대할 거고 다시는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 거예요. 엄마는 민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며 더욱 심하게 울었다. 지혜 여보, 민준이도 이제 철들었어. 너희 가족이 잘 지내는 걸 보니 엄마는 이제 안심이 된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너에게 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스스로 딱이라도 때리고 싶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이때 아기가 언제 깼는지 아기 침대에서 옹알옹알 소리를 냈다. 민준이 황급히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리고 놀아주자 아기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거실의 침울함을 걷어냈다. 나는 아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보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죄책감 가득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의 화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들은 분명 잘못했다. 나약했고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내가 나중에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은 때로는 이기심과 비겁함이 섞여 있지만 그 안에는 가장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다. 나는 걸어가 엄마 손에 들린 행주를 받아 테이블을 닦았다. 기돌기탕은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이 말은 마치 마음속에 어떤 매듭을 풀어주는 듯했다. 엄마는 즉시 눈물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바로 차려줄게. 너 아기 낳았으니 많이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이 회복이 안 돼. 아빠도 안도하며 일어서서 말했다. 나는 오후에 아기 요람 사러 갈 거야. 아래층 왕 아주머니가 그 집 요람이 품질이 좋아서 아기가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잘 잔다고 하더라고. 민주는 아기를 안고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이미 주문해 놨어요. 내일 바로 배송될 거예요. 앞으로 아기 물건은 제가 다 준비할 테니 아버님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거실 분위기는 드디어 다시 활기 넘치게 변했다. 나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아빠는 아기를 놀아주며 민주는 내 옷을 정리해 주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따뜻했다. 밥을 먹을 때 엄마는 끊임없이 내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너 요즘 살이 너무 빠졌어. 라고 말했다. 아빠도 말했다. 앞으로 만약 민준이가 다시 너를 괴롭히면 우리에게 말해. 우리가 늙어 죽으림을 다해서라도 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민준이 황급히 손을 들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만약 다시 지혜를 괴롭히면 아버님이 제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기도 옹알옹알 소리를 내며 마치 우리를 따라하는 듯 했다. 밥을 다 먹고 친정 부모님이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들에게 가족 사진첩을 건넸다. 이 안에 아기 사진들이 있어요. 가져가서 보시고 아기 보고 싶으면 오세요. 엄마는 사진첩을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이고, 좋아. 우리가 내일 와서 아기 봐줄게.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준이 뒤에서 나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마. 그들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화 안 났어요. 그냥 앞으로 저는 다시는 그 누구도 저와 아기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까지도요. 민준이 나를 안은 손을 더 세게 끌어당겼다. 내가 있으니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과 아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의 억울함과 고통은 모두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린 듯 했다. 나는 가족 사이에 오해와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이해하고 용서할 의지가 있다면 모든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항구이다.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겪든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비바람이 지난 후 나의 항구를 찾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우리는 가족 친척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나는 처음에는 혹시 누가 뒷말을 할까봐 걱정했지만 민주는 나보다 더 긴장했다. 미리 모든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와 격세일전의 원리를 분명히 설명했다. 그리고 특별히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가져와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았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과연 한먼 친척 아주머니가 아기를 보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피부색이 왜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준이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윤이, 피부색은 저희 외할머니의 증조할아버지, 즉 아윤이의 증조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아프리카 할머니와 결혼하셔서 물려받은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가 몇 대를 건너뛰어 아윤이에게서 나타난 거죠. 보세요. 이 옛날 사진에 있는 아프리카 할머니가 아윤이랑 똑같이 눈이 크고 막죠. 그는 말하며 사진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이건 정상적인 유전 현상이라고 했어요. 아윤이는 몸도 아주 건강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튼튼해요. 게다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뭐가 문제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특별해서 어디를 가든 가장 빛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주변 친척들이 모두 다가와 사진을 보며 왁자지껄 말했다. 원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견문을 넓혔네. 이 아이는 정말 생기 넘치고 눈이 정말 예쁘다. 아까 뒷말을 하던 아주머니도 민망하게 웃었다. 원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내가 늙어서 몰랐네. 마음에 드지 마. 나는 옆에 앉아 민준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이는 이전 모임에서 눈빛을 피하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시부모님도 옆에서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친척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윤이는 복이 많은 아이예요. 외국 할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앞으로 분명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리석어서 며느리를 오해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현명하고 능력도 있어요. 이 애가 친정 확인 검사를 고집하고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지금도 난리였을 거예요. 그녀는 말하며 특별히 내 손을 잡고 친척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누가 우리 며느리랑 손자 뒷말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사라졌다. 사실 시부모님이 이전에 냉정했던 것은 절반은 어리석음 때문이었고 절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할까봐 두려워서였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많은 친척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전 행동은 변했다는 한마디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길 잔치가 끝난 후 나는 민준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며 내 생각을 분명히 말했다. 이전에 당신이 나를 때리고 억울하게 몰고 당신 부모님이 나를 욕한 일들은 비록 지나갔지만 저는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집안의 큰일은 저와 상의해서 해야 하고 아기 일은 반드시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은 예전처럼 제 동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돼요. 민준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앞으로 집안일은 다 당신 말 들을게. 내 월급은 용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당신한테 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시부모님도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들이 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사생활을 낳았다고 말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이웃들이 모두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점 아무도 그들과 왕래하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아래층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가 몇몇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못 본 척 뒤돌아 가버렸다.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나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전에는 내가 늘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건 양심껏 해야 한다는 걸 알았네.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몰면 결국 창피한 건 자기 자신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기분을 겪어봐야 그는 비로소 교훈을 진정으로 기억할 것이다. 친정 부모님도 자주 와서 아윤이를 봐주셨다. 매번 올 때마다 아윤이에게 장난감과 새 옷을 사다 주셨고 나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내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지혜야, 이전에는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 네가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 엄마 아빠는 영원히 네 편에 서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벌써 잊었어요. 사실 잊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내 부모님이고 비록 이전에 잘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아꼈다.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지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나에게 아침 식사를 해주고 아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윤이와 놀아주었다.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청소를 돕고 장을 봐주셨다.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일에 먼저 내 의견을 물었다. 아윤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점점 더 활발해졌다. 아빠 엄마를 부를 줄도 알았고 심지어 증조할머니 사진을 가리키며 검은 할머니라고 말할 줄도 알았다. 매번 우리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가끔 나는 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막 아기를 낳았을 때의 억울함과 절망감을 떠올리곤 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아윤이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 기대어 창밖의 달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혜, 고마워. 만약 그때 네가 정말 나랑 이혼했으면 나는 지금 분명 후회해서 죽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변할 의지가 있고 저와 함께 아윤이를 지켜주려는 당신에게요.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빨리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나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지 않았고 시부모님의 사과 때문에 이전의 상처를 잊지 않았으며 민준의 후회 때문에 요구를 완화하지도 않았다.
여자라는 존재는 언제든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네가 더 타협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더 만만하게 볼 것이고 네가 더 단호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더 존중할 것이다. 마치 내가 처음에 수동적인 입장, 맞고 욕먹는 입장부터 나중에 스스로 증거를 찾고 원인을 찾고 마지막에는 집안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얻어낸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지는 치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다. 비록 이전에 비바람을 겪었지만 이제 마침내 나만의 맑은 나를 맞이했다. 나는 앞으로의 날들도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점점 더 좋게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윤이는 민준의 품에서 잠들었다. 작은 뺨은 발그레했고 잘 익은 사과 같았다. 나는 그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행복감에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사랑으로 가득한